네, 11번에서 13번 문제는요, 저희가 문학 문제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글입니다. 형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이런 기대에 온 집안 식구가 하루하루를 매달려 살았다. 어느 날 밤 형은 돌아왔다. 옷과 운동화와 과자와 고기를 한 짐이나 되게 사가지고. 형이 정말 돈을 벌어서 별의별 것을 다 사가지고 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밤중이었지만 동네 사람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지 못해 안달을 했다. 형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다. 잔치는커녕 동생들이 좋아서 떠드는 것도 못하게 윽박질렀다. 수나미는 지금도 그날 밤 일이 생생하다. 그날 밤 형의 누런 똥빛 얼굴은 정말로 못 잊겠다. 꼭 악몽 같다. 다음 날 형은 읍내에서 온 순경한테 수갑이 채워져 붙들려 갔다. 형은 악을 써서 변명을 하며 갔다. 2년 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단 말이야.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읍내 양품점을 털어 돈과 물건을 훔친 것이다. 다음에 수나미가 형을 본 것은 읍내에 현장 검증인가를 나왔을 때다. 도둑질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여주는 것인데 딴 구경꾼들 틈에 섞여 수나미는 몸서리를 치며 그것을 보았다.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라는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몸져 눕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수나미는 드디어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문지방을 짚고 일어나 앉아서 띄엄띄엄 수나미를 타일러 일렀다.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알았자?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문제는 그때의 그 쾌감이었다.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이 텄다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자, 이 글은 1979년에 박완서 작가가 지은 동화입니다. 자전거 도둑은 이 주인공이 자전거를 훔쳐서 그 장면을 그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수나미는 형이 도둑질했던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서울을 올라와서 배달 일을 하다가 고급차를 상처를 냅니다. 근데 고급차 주인이 이제 돈을 내놓으라고 하죠. 배상비를. 그래서 돈이 없다고 했더니 자전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 자전거를 빼앗기게 됐죠. 그런데 그 자전거를 다시 훔쳐와요. 어차피 내 건데. 그래서
내 건데 내가 도둑질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으로 혼란을 이제 겪으면서 그래도 배상하지 않고 자전거를 훔쳐왔는데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자기한테 기준이 되어주지만 서울에서 만난 이 가게의 주인 영감은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잘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자기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고 과거의 형을 비춰보면서 스스로 깨우치죠. 시골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얼굴이 말끔해지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버지는 형이 돌아온 날 잔치를 벌이고 싶어 했다. 2번. 수나미는 형의 현장 검증 장면을 구경꾼들 틈에서 보았다. 3번. 아버지는 서울로 돈 벌러 가겠다는 수나미를 말렸다. 4번. 주인 영감님은 손해나지 않는 것을 좋아했다. 네,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아빠는 잔치를 벌이고 싶어 했죠. 1번 맞고 2번. 네, 수나미는 구경꾼 사회에서 형을 보았습니다. 3번. 아버지는 수나미를 서울에 가겠다고 했을 때 말렸나요? 네, 말리지 않고 뭐라고 했지요? 도둑질은 하지 말라고 했죠.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이네요. 4번. 주인 영감님은 손해나지 않는 것을 좋아했다. 네, 맞아요. 오늘 운이 텄다 이렇게 말했죠. 자전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12번. 가에 나타난 형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이 부분입니다. 형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다. 잔치는커녕 동생들이 좋아서 떠드는 것도 못하게 윽박질렀다. 자,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물건들이 도둑질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면 걸리니까 그래서 네, 안 된다고만 했죠. 자, 이때 형의 심리는 어떤가요? 1번. 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쑥스러웠다. 2번. 자신에 대한 식구들의 기대가 충족되어 뿌듯해한다. 3번. 자신이 도둑질한 사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걱정한다. 4번. 가지고 온 물건을 동네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한다. 네. 심리로 알맞은 것은 도둑질한 사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걱정한다. 네, 3번이죠. 12번은 3번입니다. 13번. 기역에서 리을 중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태도를 상징함. 형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수나미의 생각을 드러냄. 자, 이 부분 어디일까요? 기역. 누런 똥빛. 니은. 양품점. 디귿. 구경꾼들. 리을. 청순함. 네. 부도덕한 태도. 형이 옳지 않아요. 자, 어떻게 형을 표현했죠? 네, 얼굴빛을 누런 똥빛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답은 13번은 1번입니다. 14번에서 16번 글은 안도현 시인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 시는 중졸 검정고시에 자주 나오는 시죠. 네. 1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2번.
묻고 답하는 형식이 드러나 있다. 3번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4번 지규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자, 청유형 문장은 무엇일까요? 뭐뭐 하자, 요청하는 거죠. 무엇이 되자라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그 다음 볼까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그 다음 쭉 봐도 한방눈이 되어내리자. 그 다음 쭉 보고 3살이 되자. 그래서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청유형 문장, 네, 맞습니다. 2번에 묻고 답하는 형식이 있나요? 네, 묻고 답하지 않죠. 자, 3번 사계절의 변화가 나오나요? 아니죠. 계절은 여기선 겨울만 나오네요. 네. 4번 지규법. 지규법은 모모처럼 되자, 모모처럼 보인다, 모모같이, 모모처럼 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지규법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표현은 없었어요. 그래서 14번은 1번 청유형 문장. 15번 기억에서 리을 중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시적 화자, 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향, 목표, 원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기억, 진눈깨비, 니은, 한방눈, 디귿, 편지, 리을, 3살. 자, 무엇이 되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아닌 게 있어요. 뭔가요? 네,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말하죠. 네, 한방눈이 되고 편지가 되고 3살이 되자. 그런데 진눈깨비는 다르게 뭐뭐는 되지 말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5번은 1번입니다. 16번 가와 같은 심상이 나타난 것은 가, 붉은 상처. 자, 심상이라는 표현이 시적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심상은 감각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면 시각적 심상. 냄새를 맡는 것처럼 표현하면 후각적 심상. 그 다음 들었어요. 소리처럼 찰싹찰싹, 첨벙첨벙 소리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청각적 심상. 그 다음 느낌, 피부로 느꼈어요. 촉각적 심상.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있죠. 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맛도 있습니다. 미각. 네, 이렇게 저희가 느끼는 감각을 시로 표현하면 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붉은 상처. 가에 나와 있는 붉은 상처는 어떤 것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시각이죠. 붉다. 네, 색깔이죠. 그래서 시각. 1번 볼게요. 향기로운 꽃냄새. 자, 냄새입니다. 그러면 아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후각이겠죠. 후각. 자, 짭조름한 소금 맛. 그러면 미각이죠. 활짝 핀 노란 개나리. 노란 색깔이죠. 그래서 시각. 자, 개구리가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개구리 소리, 개굴, 개굴. 들리는 소리, 청각. 그러면 붉은 상처, 시각으로 같이 표현된 것은 3번이네요. 노란 개나리. 네. 17번부터 19번도 역시 중졸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박시전입니다. 용골대가 모든 장조를 뒤로 물린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에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박씨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 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를 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개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 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20액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원래는 너희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내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죄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 있어도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여라. 오랑캐의 병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용골대는 다시 애원을 했다.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말장난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2번 1인칭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한다. 3번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4번 사람처럼 말하는 동물이 등장한다. 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 말장난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네, 지금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긴장감이 돌고 있는 장면이죠. 네, 2번 1인칭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한다. 자, 1인칭 서술자라는 건요. 1인칭 주인공이 나예요. 나.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나요? 일기 같은 데 많이 씁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오면 1인칭이에요. 자, 여기서 서술자는 말을 풀어가는 것. 자, 다른 시점으로 지금 이것은 마치 작가가 이야기를 술술술 풀어가고 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작가가 말을 풀어간다고 해서 1인칭은 나, 작가 시점이 나오면 이거는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고 대화를 설명하고 이렇게 나오죠. 3번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네, 맞죠. 네. 요술, 기이한 신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나옵니다. 4번 사람처럼 말하는 동물이 등장한다. 네, 동물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1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용골대는 짐을 꾸려 돌아갈 준비를 했다. 맞죠? 2번 개화가 주문을 외자 오랑캐 군사들은 꼼짝을 못했다. 네, 맞습니다. 3번 용골대는 박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네, 그 장면이 나오죠. 4번 용골대는 조선의 왕비를 조심해서 모셔가겠다고 말했다. 아니죠. 네, 왕비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8번은 잘못된 건 4번이네요. 19번 윗글에 드러난 박씨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원래는 너희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용서하는 것이니 내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죄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 있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여라. 자, 어떤 태도인가요? 1번 당당함, 2번 비겁함, 3번 공손함, 4번 나태함. 네, 19번은 1번이네요. 당당함. 20번에서 22번은 질이 세상을 날다 라는 책입니다. 자, 우리 음식 생활에서 고추는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다. 붉은색 김치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추를 먹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도 우리처럼 고추의 원산지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고추를 먹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에 들어서이다. 그렇다면 고추의 고향은 어디일까? 바로 중남미이다. 고추는 오랫동안 중남미인들이 먹어온 음식 가운데 하나로 중남미 고대 국가의 유물 중에는 고추가 그려진 그릇들이 있다. 이 고추를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사람들이 배에 실어 유럽으로 가지고 갔다. 그것이 인도양을 거쳐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왔고 뒤이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이렇듯 고추의 재배 지역은 나뭇가지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김치는 소금물에 절이기만 해서 발효시킨 것으로 흰색이었다. 고추가 들어온 다음 비로소 김치는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고추 특유의 붉은 색깔과 매운맛이 더욱 식욕을 돋우게 되었다. 영양 면에서는 비타민 C 등이 더 풍부해졌으며 고추 속의 캡사이신 성분이 채소가 쉬어 문드러지는 것을 막아 음식을 더욱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수백 년 사이에 김치는 우리 삶에 더욱 중요한 음식이 되었고 나아가 우리 음식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자, 고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남미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 고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소금물에 절인 하얀색, 흰색 김치를 먹었고 고추가 들어오면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자, 고추에 들어있는 매운 성분은 캡사이신이라고 하는데 캡사이신은 채소가 씌어서 문드러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2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네, 용어를 설명해주고 있나요? 네, 그렇진 않죠. 2번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 전문가와 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전문가의 내용도 나와 있지 않죠. 4번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질문과 대답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그렇다면 고향은 어디일까? 바로 중남미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묻고 본인이 대답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죠. 21번 기억에서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기억, 과거, 조상이 후세에 남긴 물건. 자, 기억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기억, 유물, 니은, 재배, 디귿, 사방, 리을, 발효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럼 다시 문제를 돌아볼게요. 기억, 유물, 니은, 재배, 디귿, 사방, 리을, 발효. 자,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이렇게요. 자, 1번 유물, 과거 조상이 후세에 남긴 물건. 네, 맞나요? 네, 맞죠. 2번 재배, 식물을 심어 가꿈. 네, 맞습니다. 3번 사방, 동서남북 네 방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네, 맞죠. 4번 발효, 보람이나 효과를 나타냄. 네, 이건 아니죠. 발효식품 뭔가요? 네, 그 사전적 의미로는요. 발효하고 검색을 하시면 또는 사전을 찾으시면 젖산균이나 효모 등으로 미생물이 작용합니다. 네, 이게 바로 발효죠. 그래서 발효식품 저희 뭐 있나요? 된장, 요구르트 이런 거 모두 다 발효죠. 네, 미생물이 작용해서 그 안이 더 좋은 그 성분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네요. 21번은 4번입니다.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고추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이다. 2번 우리나라는 16세기부터 고추를 먹기 시작했다. 3번 고추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김치의 색깔은 흰색이었다. 4번 고추에는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성분이 있다. 자, 22번에 알맞은 것은 네, 16세기부터 먹었고요. 유럽에서 들어왔죠. 3번 우리나라 김치색은 흰색이었다. 맞죠? 4번 네,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있는 성분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있다. 자, 잘못된 것은 1번이네요. 우리나라는 원산지가 아니라고 말했죠. 23번에서 25번 글 인권에 관한 글입니다. 정용주의 인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종종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는 인권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권은 국적, 종교, 직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으로도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을 침해받으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약자들까지도 인권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이 책임을 동반한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책임을 다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3번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무대 공연을 상상하며 읽는다. 2번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는다. 3번 인물의 생애를 따라가며 읽는다. 4번 등장인물의 갈등에 유의하며 읽는다. 자, 알맞은 건 무엇일까요? 인권을 존중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무대 공연 이건 뭔가요? 희곡이죠, 희곡. 그 다음 3번 인물의 생에 따라가며 있습니다.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4번 등장인물의 갈등에 유의하며 읽는다. 자, 이 글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23번은 2번입니다. 24번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기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뭘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1번 인권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2번 인권을 침해받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3번 인권이 책임을 동반한 권리라는 것을 명심한다. 4번 인권의 존중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틀린 것은 4번이네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면 안 되겠죠. 25번 밑줄 친 부분이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니은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자, 이 맺으면은 관계를 갖는다 또는 관계를 만든다 뭐 이런 느낌이죠. 같은 의미인 걸 찾아볼게요. 1번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어 있었다. 자, 요거는 매달려 있다 이런 느낌이죠. 2번 열매를 맺은 나무를 찾아 나섰다. 3번 좋은 인연을 맺었던 소년을 만났다. 4번 하던 일의 끝을 맺고 점심을 먹었다. 같은 의미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
1번 눈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2번 열매를 맺은. 네, 열매를 뭔가 열매가 맺혀 있다, 열매가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겠죠. 4번 하던 일의 끝을 맺다, 마무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25번의 같은 의미는 3번 좋은 인연을 맺었던 소년을 만났다.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2011년도 1회차 국어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